판사님, 판사님의 은사이신 김용택 선생님이 1심에서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사형이요? 제 스승님이 사형을? 네. 그런데 항소심 담당 판사가 하필 판사님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제자인 제가 사형수가 된 스승을 재판한다고요? 3개월 뒤 광주고등법원 법정에서 그 일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김용택 전진하십시오. 판사님, 이정우 판사님, 제가 가르쳤던 이정우 아닌가요? 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이토록 키워주신 그 정우입니다. 아이고, 내가 사형수가 되어서 제자 앞에 서다니. 선생님, 저는 반드시 선생님이 무죄라는 걸 증명해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판사님은 이제 제자가 아니라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판사입니다. 법대로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고등법원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수석 법무관 박영민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 사법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77세 노인이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사형수를 구하기 위해 제자 판사가 목숨을 건 재판을 벌인 실화입니다. 이정호 부장판사님과 저는 고등법원에서 함께 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냉철하고 공정한 판결로 유명하셨어요. 판사 생활 20년 동안 한 번도 판결을 번복당한 적이 없을 정도로 신중하고 정확하셨죠. 그런데 작년 겨울, 저는 그 침착하던 판사님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시던 분이 법정에서 오열하시는 모습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피고인석에 앉아 계신 분이 그분의 77세 은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더욱 가슴 아픈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스승과 제자가 15년간 서로를 찾지 못했던 애타는 사연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15년의 공백 뒤에 벌어진 거대한 음모와 배신,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진실의 이야기입니다. 1982년 전라남도 해남군 돌산마을. 이정호는 정말 가난한 집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이만수 씨는 산비탈에 작은 땅을 일구어 고구마와 옥수수를 기르며 하루하루를 연명하셨어요. 어머니 박순덕 씨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농사일을 제대로 도울 수 없었죠. 집은 방 2개짜리 낡은 초가집이었는데 비가 오면 여기저기서 물이 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쌩쌩 들어왔어요. 정우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나마 견딜만 했어요. 가난하지만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정우가 공부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정호야, 너는 공부를 정말 잘하는구나. 마을 이장님이 정호의 성적표를 보고 감탄했어요. 하지만 중학교 가려면 읍내로 나가야 하는데. 그러게 말이야. 돈도 돈이지만 기숙사비, 생활비까지. 부모님은 매일 밤 고민했어요. 아들의 재능을 알면서도 뒷바라지할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때 34세 젊은 김용택 선생님이 마을 학교에 부임해 왔습니다. 서울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강남의 좋은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개인적인 사연으로 시골로 발령받은 선생님이었어요. 사실 김용택 선생님에게도 아픈 사연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3년간 사귀던 연인이 있었는데 집안의 반대로 결혼을 포기하고 홀로 시골로 내려온 거였어요.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아이들 교육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하고 오신 거였죠. 첫 가정 방문에서 김용택 선생님은 정훈의 집 상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이 편찮으신가 보다. 김용택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농사일도 제대로 못하세요. 10살 정우가 어른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때 선생님은
정우의 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헌 책들이지만 하나하나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손수 만든 공부 계획표가 붙어 있었거든요. 정우야, 너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네, 선생님. 저는 나중에 꼭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요. 그 순간 김용택 선생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정우가 4학년이 되던 해봄,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만수 씨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큰 바위가 굴러떨어져 다리가 크게 다치신 거예요.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수술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었어요. 선생님, 저 이제 학교 못 다닐 것 같아요. 정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다치셔서. 저도 농사일을 도와야 하고 동생들도 돌봐야 해요. 사실 정우에게는 2살 아래 여동생 미영이와 5살 아래 남동생 민수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일을 못하게 되면서 맞이인 정우가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죠. 김용택 선생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렇게 재능 있는 아이가 가난 때문에 공부를 포기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다음 날 선생님은 결심을 했어요. 정호야, 선생님이 도와줄게. 선생님? 내 아버지 병원비, 그리고 앞으로 학비도 선생님이 책임질게. 선생님, 고마운 말씀이지만 선생님도 살림을 꾸려야 하잖아요. 정호야, 너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선생님이 믿어. 김용택 선생님은 자신의 월급 절반을 정훈의 집을 돕는 데 쓰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있는 부모님께도 돈을 빌려서 정우 아버지의 수술비를 마련해 주셨어요. 정우가 5학년이 되던 해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박순덕 씨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에서 검사받아 보니 당뇨병이 심각한 상태까지 진행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영양실조까지 겹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아버지 다리도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 어머니까지. 정우는 절망했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어요. 저 집은 이제 정말 끝났네. 아이들까지 학교 그만두게 생겼어. 김용택 선생님이 돕는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지. 이런 말들이 어린 정우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정훈의 집 정말 불쌍하다. 우리랑 다르게 사는구나. 그런 정우의 변화를 김용택 선생님이 놓치지 않았어요. 정호야,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괜찮아요, 선생님. 선생님한테 숨기면 안 되지. 그날 밤 김용택 선생님은 정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정우가 정말 공부를 잘해요. 이 아이는 반드시 대학에 보내야 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워낙 형편이. 어머니 병원비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정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학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어떻게 그런 은혜를. 이 아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사회에 도움이 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김용택 선생님은 서울에 있는 집까지 팔아서 정훈의 가족을 도왔어요. 정우 어머니의 입원비, 아버지의 치료비, 그리고 앞으로의 학비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신 거였어요. 정우의 중학교 입학과 함께 김용택 선생님도 인근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었어요. 정우는 불안했지만 선생님은 멀리서도 계속 도와주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새로운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의 따돌림이 시작된 거예요. 야, 정호야. 너네 집 진짜 거지네. 학비도 선생님이 대신 내준다며? 창피하지도 않아? 공부 잘해봤자 뭐해? 어차피 가난해서 대학도 못 가는데.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주민들이 괜한 의심을 하는 거였어요. 김용택 선생님이란 분이 정우를 지금까지 챙기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혹시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소문이 돌면서 김용택 선생님은 교육청 감사까지 받게 되었어요. 김용택 선생님, 특정 학생에게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학생이 정말 뛰어나고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혹시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까? 김용택 선생님은 이런 의혹에 정말 큰 상처를 받으셨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제자를 도와준 것인데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으니까요. 정우는 선생님께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공부를 그만둘까요?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정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선생님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해라.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결국 교육청 감사 결과 김용택 선생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어요. 하지만 이 정호의 성적은 서울대 법대에 갈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정호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간암 3기입니다. 수술비만 5천만 원 정도 필요하고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어요. 수술을 안 하면 아마 3개월 정도. 정우는 절망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때 김용택 선생님이 기적처럼 나타나셨어요. 정호야, 괜찮다. 선생님이 왔다. 선생님은 이번에도 모든 걸 걸었어요. 15년 동안 모은 적금을 모두 해약하고 서울에 있는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5천만 원을 마련해 오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인생은 어떻게 하세요? 정우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내가 훌륭한 판사가 되는 게 선생님 꿈이야. 김용택 선생님의 희생으로 아버지는 성공적으로 수술받으셨고 정우는 다시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정우가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어요. 정우야, 정말 축하한다. 김용택 선생님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등록금과 생활비였죠. 김용택 선생님은 이미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도 또다시 돈을 마련해야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방법이 없었어요. 선생님은 결국 고향의 작은 땅까지 팔아서 정우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어요. 선생님,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정우야, 나중에 훌륭한 판사가 되어서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돼. 정우는 서울로 올라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했어요. 새벽 배송 일부터 시작해서 과외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죠. 그래도 김용택 선생님의 희생을 생각하면 힘든 줄 몰랐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용택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두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마을 사람들의 계속된 시선과 압박 때문이야. 사실 마을에서는 김용택 선생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계속 돌고 있었어요. 김용택 선생님이 정우한테만 그렇게 잘해주는 이유가 뭘까?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 혹시 무슨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소문들 때문에 선생님은 교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선생님께 보답하겠습니다. 정호야, 너는 공부에만 집중해. 하지만 정우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 때문에 선생님이 꿈이었던 교직까지 포기하게 된 거니까요. 그때부터 정우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반드시 판사가 되어서 선생님의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죠. 시간이 흘러 정우는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을 거쳐 마침내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 후에는 부장판사까지 승진했어요. 첫 월급부터 매달 고향을 찾아가서 선생님께 용돈을 드렸어요. 아니, 용돈이라기보다는 생활비 전체를 책임졌다고 해야 맞겠네요. 선생님,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정호야, 내가 이렇게 잘 되어서 선생님이 정말 자랑스럽다. 이정호 판사는 정말 세심하게 선생님을 모셨어요. 한 달에 2번씩 고향을 찾아가고 명절 때는 꼭 선생님과 함께 보냈죠. 선생님 생신 때는 성대한 잔치도 벌여드렸어요. 김용택 선생님도 제자의 성공을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우리 정호가 서울에서 판사하고 있어요. 정말 훌륭한 아이로 키우셨네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김용택 선생님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부터 이정호 판사는 더욱 자주 선생님을 찾아뵙기 시작했어요. 부장판사로 승진하면서 여유가 생겼거든요. 선생님, 제가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더 마련했어요. 아예 서울로 이사 오세요. 정호야, 고맙지만 나는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럼 여행이라도 자주 가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정호야, 너 때문에 선생님이 정말 행복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용택 선생님의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정호가 나 때문에 너무 바쁜 중에도 자꾸 내려온다. 서울에서 중요한 재판도 많을 텐데. 어느 날 이정호 판사가 대법원 판사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재판을 연기하고 선생님의 감기 때문에 내려온 일이 있었어요. 정호야, 이런 작은 일로 중요한 재판을 미루면 안 되지. 선생님이 더 중요하죠. 재판은 다음에 할 수 있어도 선생님은 한 분뿐이에요. 하지만 내 장래를 위해서 장래보다 선생님이 우선이에요. 그날 밤 김용택 선생님은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으면 정호에게 계속 부담이 될 거야. 그 아이는 국가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나 같은 늙은이 때문에 방해받으면 안 되지. 선생님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걱정도 있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정호가 나를 특별히 챙긴다고 수군거리더라. 혹시 정호의 명예에 누가 될까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정호 판사가 김용택 선생님만 특별히 챙기네. 판사라는 사람이 한 사람만 그렇게 편애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아? 혹시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소문들이 선생님의 귀에도 들어왔어요. 내가 정호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구나. 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 건 2008년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그날은 이정호 판사가 대법관 후보 면접을 앞두고 있던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김용택 선생님이 갑자기 심한 독감에 걸리셨어요. 판사님, 큰일 났어요. 선생님이 열이 39도까지 올라가셔서 마을 이장님이 다급히 전화했어요. 이정호 판사는 대법관 면접 하루 전이었는데도 고향으로 달려왔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정호야, 내가 왜 이런 날에? 면접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지만 선생님은 한 분뿐이에요. 결국 이정호 판사는 대법관 면접을 포기했어요. 그 때문에 대법관 임명 기회를 놓치게 되었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이정호 판사가 김용택 선생님 때문에 대법관도 못 됐네.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 뭔가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소문이 김용택 선생님의 귀에 들어왔어요. 내가 정호의 인생을 망치고 있구나. 대법관까지 될 수 있는 아이를 내가 발목 잡고 있어. 선생님은 그날 밤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정호를 위해서라도 내가 조용히 떠나야겠다. 그 아이가 아무 부담 없이 자신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09년 봄, 김용택 선생님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마침 옛 동료 교사 중 한 분이 전라남도 완도의 작은 섬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친구야, 나도 그 섬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 용태가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냥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졌어. 하지만 이정호 판사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게 문제야. 너무 잘해줘서 부담이 돼. 선생님은 완도군 청산도 근처의 고래섬이라는 작은 섬을 택했어요. 인구가 30명도 안 되는 정말 작은 섬이었죠. 선생님은 몰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정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도 모르게 떠나야 했거든요. 이정호한테는 여행 간다고 하고 연락 끊고 살자. 그 아이가 나를 찾으려고 할 테지만 시간이 지나면 포기할 거야. 그래야 그 아이가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어. 김용택 선생님은 간단한 짐만 챙겨 마을을 떠났습니다. 정호에게는 편지 한 통만 남겨두고 말이에요. 정호야,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전국 여행을 떠난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다. 오랫동안 내가 선생님을 너무 잘 돌봐줘서 고맙지만 이제는 내 인생에 집중해야 할 때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 일에 전념해라. 대법관이 되는 그날까지 선생님은 응원하고 있을 거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야. 마이너스. 하지만 선생님은 연락하지 않을 계획이었어요. 정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새벽 5시 아무도 모르게 마을을 떠난 김용택 선생님. 완도까지 가는 버스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호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길이야. 이정호 판사가 고향에 내려갔을 때 선생님이 계시지 않다는 걸 알고 크게 당황했어요. 선생님이 어디 가셨지? 글쎄, 갑자기 여행 간다고 하시더니 연락처는 안 남기셨어요? 편지만 남기고 가셨어. 편지를 읽은 이정호 판사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여행이라고 하셨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네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한 달을 기다려도 두 달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자 이정호 판사는 본격적으로 선생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먼저 선생님의 고향 친구들, 동료 교사들, 친척들을 모두 찾아다녔어요. 혹시 김용택 선생님 소식 아시는 분 없나요? 어디 가셨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서울로 올라간 후에도 이정호 판사는 주말마다 전국을 다니며 선생님을 찾았어요. 서울의 모든 노인복지관, 경로당, 절, 교회, 선생님이 가셨을 만한 곳은 모두 찾아다녔죠.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전국의 주요 도시들을 다 돌아다녔어요. 심지어 사립탐정 3명을 고용해서 전국적으로 수소문했어요. 김용택, 77세, 전직 교사, 키 165cm, 마른 체형. 네,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2010년, 2015년, 2020년. 이정호 판사는 그동안에도 포기하지 않고 선생님을 찾았어요. 인터넷에 수소문 글도 수백 번 올렸어요. 김용택 선생님을 찾습니다. 77세, 전직 초등학교 교사, 2009년 4월 실종. 전국의 경찰서에도 실종 신고를 했죠. 15년째 찾고 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혹시 사고라도 당하신 건 아닐까요? 심지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출연해서 선생님을 찾는다고 호소했어요. 저의 은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인데 15년째 행방불명이에요. 매년 수백만 원씩 써가며 전국의 탐정들을 고용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이정호 판사는 매년 선생님 생신날에는 혼자 케이크를 사서 선생님을 그리워했어요. 선생님, 올해로 15년째네요. 어디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연락 없이 떠나신 거죠? 죄책감에 시달리는 날이 많았어요. 내가 너무 자주 찾아뵌 게 부담이 되셨나?
혹시 내가 선생님께 무례한 일을 했나? 대법관 면접 포기한 게 선생님께 부담을 드린 건가? 밤마다 선생님을 그리워하며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었어요. 한편 고래섬에서 김용택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셨을까요? 고래섬은 정말 작은 섬이었어요. 주민이 30명 정도밖에 없었고 대부분 노인분들이었죠. 젊은 사람은 몇 명 안 되었고 아이들은 4명뿐이었어요.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네. 옛날에 교사를 했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 좀 가르쳐 주세요. 섬 사람들은 김용택 선생님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선생님은 섬의 작은 마을에 관해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선생님, 서울은 어때요? 서울에는 높은 건물이 많고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간단다. 할아버지도 바쁘게 사셨어요? 응. 할아버지도 열심히 살았단다. 하지만 선생님은 늘 정호를 그리워하셨어요. 정호가 잘 지내고 있을까? 좋은 판사로 성장했을까? 혹시 나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게 그 아이를 위한 길이야. 가끔 뉴스에서 이정호 판사의 소식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이정호 부장판사, 공정한 판결로 또 화제. 서민들의 편에 선 따뜻한 판사.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정호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선생님이 없어도 잘하고 있어. 섬에서 선생님은 조용한 여생을 보내셨어요. 섬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마을 일도 도우시면서 평온한 삶을 사셨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정호를 그리워하셨어요. 2020년부터 고래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정부에서 섬 관광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래섬을 해양 리조트로 개발한다. 주민들은 보상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한다. 개발 후에는 고급 리조트와 펜션, 마리나가 들어선다. 2022년부터 본격적인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어요. 개발업체 한국해양리조트의 대표 박종수 52와 그의 파트너이자 현지 조성 책임자인 최민호 48가 섬에 들어왔어요. 주민 여러분, 이번 개발로 큰 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집 한 채당 최소 5억, 많게는 10억까지 보상해드립니다. 앞으로 이 섬은 제주도보다 더 유명한 관광지가 될 거예요. 대부분 주민들은 거액의 보상금에 혹해서 개발에 찬성했어요. 5억이면 완도 읍내에 좋은 집 사고도 남겠네.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는 기회가 아닌가? 하지만 김용택 선생님과 몇몇 주민들은 반대 입장이었어요. 이 섬은 우리의 고향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자랄 수 있는 마지막 터전인데 개발되면 이 섬의 순수함이 다 사라져요. 김용택 선생님은 교육자로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무분별한 개발이 과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하나요? 후손들에게 물려줄 깨끗한 자연을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종수와 최민호는 점점 김용택 선생님을 눈엣 가시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김용택, 그 늙은이 때문에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꽤 있더라고. 어떻게든 저 영감을 제거해야 해. 2023년 초부터 선생님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었어요. 김용택 선생님,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5억이면 서울에서도 괜찮은 아파트 살 수 있어요. 나이도 있으신데 이런 험한 섬에서 계속 사실 건가요? 하지만 선생님은 굳건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섬의 자연환경이 저는 소중하고 좋아요. 아이들에게 물려줄 깨끗한 섬을 지켜야 해요. 개발업체는 더욱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선생님 집 주변을 서성거렸어요. 할아버지, 적당히 하세요. 계속 반대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협박까지 시작된 거예요. 다행히 김용택 선생님에게는 동조자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철수 67와 그의 아내, 박순희 63 부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개발 반대 운동을 펼쳤어요. 우리도 김용택 선생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돈도 중요하지만 자연이 더 소중하죠. 우리 손자들이 와서 뛰어놀 수 있는 깨끗한 섬을 남겨줘야 해요. 이철수 부부는 섬에서 3대째 살아온 토박이들이었어요. 섬의 모든 나무와 돌멩이까지 다 아는 분들이었죠. 개발업체는 이들의 결속을 깨뜨리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했어요. 이철수 씨, 따로 한번 얘기해요.
당신 땅은 특별히 10억까지 드릴 수 있어요. 김용택, 그 영감 말 듣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철수 부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김용택 선생님과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개발 반대가 우리의 확고한 의지예요. 2023년 여름부터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개발업체는 공사를 강행하려고 했지만 김용택 선생님과 이철수 부부의 반대로 계속 지연되었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가 투자한 100억이 물거품이 돼. 정부 허가는 받았는데 주민 반대 때문에 못하고 있어. 뭔가 결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해. 박종수와 최민호는 점점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9월에 들어서면서 협박이 더욱 노골화되었어요. 김용택, 이철수, 너희들 때문에 사업이 망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사고라는 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 아냐? 하지만 김용택 선생님과 이철수 부부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협박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반대할 거예요. 이 섬을 지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2023년 9월 15일 밤, 섬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개발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이철수 67와 그의 아내 각순이 63가 자택에서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발견자는 다음날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전달하러 온 우편 배달부였어요. 이철수 씨, 안 계세요. 문이 열려 있는 게 이상해서 들어가 봤더니 두 사람 모두 머리를 둔기로 맞아 즉사한 상태였어요. 아이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곧바로 완도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갔어요. 완도경찰서입니다. 고래섬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어요. 완도경찰서에서 수사진이 급파되었어요. 사건 현장을 보존해주세요. 아무도 현장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수사 결과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첫째, 김용택 선생님과 피해자들 사이에 개발 문제로 최근 갈등이 있었다는 점. 둘째, 사건 당일 밤 김용택 선생님이 현장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증언. 셋째, 피해자들이 김용택 선생님과 개발 반대 동맹을 맺고 있었다는 점. 혹시 내부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김용택 씨가 최근에 이철수 씨와 말다툼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김용택 선생님은 황당해했어요. 그건 오해예요. 저희는 같은 편이었어요. 개발 반대를 함께하던 부부이신데 왜 제가. 하지만 박종수가 결정적인 거짓 증언을 했어요. 김용택이 이철수한테 끝까지 반대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어요. 저도 직접 들었어요. 정말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최민호도 거짓 증언에 가담했어요. 김용택이 요즘 이상하더라고요. 혼자 중얼거리면서. 뭔가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김용택 선생님의 집에서 혈흔이 묻은 망치가 발견되었다는 거였어요. 이 망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건 제가 며칠 전에 벽을 고치려고 사용한 건데. 하지만 이 혈흔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사실 이 망치는 박종수와 최민호가 미리 갖다 놓은 것이었어요. 진범들이 증거를 조작한 거였죠. 또한 가짜 목격자까지 등장했어요. 저는 사건 당일 밤 11시경에 김용택 씨가 이철수 씨 집 쪽으로 가는 걸 봤어요. 김철기 55라는 사람이 거짓 증언을 했어요. 사실 김철기는 개발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한 거였어요. 이렇게 조작된 증거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김용택 선생님은 용의자로 지목되었어요. 해남지청에서 열린 1심 재판은 김용택 선생님에게 절망적이었어요. 검사는 조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명백한 살인사건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김용택은 개발 반대 과정에서 이철수 부부와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사건 당일 밤 피고인이 현장 근처에서 목격되었고 집에서는 혈흔이 묻은 망치가 발견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끝까지 반대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증언도 있습니다. 77세 고령이지만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고려할 때 사형이 마땅합니다. 이에 김용택 선생님의 국선 변호사는 반박했지만 증거가 너무 불리했어요. 피고인은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살인을 저지를 리 없어요. 77세 고령자가 2명을 동시에 살해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김용택은 이철수, 박순희를 살해한 혐의가 명백하다.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고려하여 사형을 선고한다. 그 순간 김용택 선생님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일 하지 않았어요. 77세의 노인이 사형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용택 선생님의 변호사는 즉시 항소했어요. 이 사건에는 분명히 숨겨진 진실이 있어요. 증거들이 너무 자기적이에요. 항소심은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판사로 배정된 사람이 바로 이정호 부장판사였어요. 이정호 판사님, 이번 김용택 사건을 담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김용택이요? 그 순간 이정호 판사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77세, 전직 교사, 해남. 급히 사건 기록을 확인해본 이정호 판사님은 충격에 빠졌어요. 사진을 보니 분명히 15년 전 실종된 김용택 선생님이었거든요. 선생님이 살아계셨구나. 그런데 선생님이 사형수가 되었다니. 이정호 판사님은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15년간 찾아 헤맸는데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다니. 첫 공판날,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법정에 김용택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이정호 판사님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15년 만에 만난 은사님이 사형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수갑을 차고 걸어오시는 모습. 머리도 하얗게 새고 등도 굽으시고 15년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피고인 김용택, 전진하십시오. 이정호 판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피고인은 고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님의 요청에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용택 피고인이 고개를 들고는 순간 믿겨지지 않는지 고개를 앞으로 내밀며 판사석을 뚫어지게 보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담당한 판사가 사랑하는 제자였던 이정호란 것을 알아보시고는 엄청나게 깜짝 놀라셨어요. 판사님, 혹시 이신가요? 네. 김용택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키워주신 이정호입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방청석에서는 탄성이 나왔고 기자들은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가 사형수가 되어서 제자를 만나다니. 김용택 선생님의 목소리가 처량했어요. 77세 노인의 애타는 심정이 법정 전체에 전해졌어요. 선생님, 15년간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이정호 판사님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정호야. 아니 판사님, 선생님이 미안합니다. 당시에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선생님, 저는 반드시 공정하게 재판하겠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살인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선생님의 무죄를 밝히겠습니다. 그것이 선생님께 배운 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정호야. 아니, 판사님. 그냥 법대로만 하세요. 개인적인 감정은 넣지 마시고. 하지만 이정호 판사님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을 거예요. 목숨을 구해주신 은사님을 사형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이정호 판사님은 사건 기록을 밤새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해. 이 증거들이 뭔가 이상해. 첫 번째 의혹은 목격자 김철기의 증언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밤 11시에 김용택 선생님을 봤다고 했는데 그 시간에 그는 완도 본섬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어야 했거든요. 두 번째 의혹은 범행 도구라고 하는 망치의 혈은 패턴이 이상했어요. 이 혈은 패턴이 부자연스러워요. 마치 인위적으로 묻힌 것 같아요. 세 번째 의혹은 개발업체와 관련된 수상한 점들이었습니다. 박종수와 최민호. 이들의 증언이 너무 일관적이야. 마치 미리 짜고 한 것 같아. 이정호 판사님은 추가 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을 완전히 재수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철기의 알리바이를 확인했어요. 완도 본섬의 술집 CCTV를 확인한 결과 김철기는 사건 당일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김철기 씨, 당신은 그날 밤 고래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CCTV에 다 나와 있어요. 거짓 증언을 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 김철기가 자백했어요. 박종수가 3천만 원을 주면서 거짓 증언하라고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망치의 혈흔을 정밀 분석했어요. 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혈흔은 사건 발생 이에
3일 전에 묻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혈흔의 패턴이 실제 타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묻힌 것 같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개발업체의 비리였어요. 이정호 판사님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결과 엄청난 비리가 드러났어요. 박종수와 최민호는 고래섬 개발을 핑계로 정부 보조금 200억 원을 받아놨는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을 빼돌렸던 거예요. 이들이 고래섬 개발로 300억 이상의 이익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용택 선생님과 이철수 부부가 반대해서 계획이 틀어진 거죠.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정치인들과도 결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개발 허가를 받는 대가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았어요. 결정적 증거가 나온 건 CCTV 영상이었어요. 이철수 부부 집 근처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서 박종수와 최민호가 사건 당일 밤 현장에 있었던 모습이 포착된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영상에는 두 사람이 밤 10시경 이철수 집에 들어가는 모습과 밤 11시 30분경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또한 두 사람의 통화 기록에서 범행을 계획하는 대화가 발견되었어요. 이철수 그 부부 때문에 계획이 다 틀어지겠어. 그럼 어떻게 하지? 없애버리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죄는 김용택한테 뒤집어 씌우자. 그러면 1타3피가 되잖아. 늙은이니까 만만하잖아. 두 번째 공판에서 이정호 판사님은 이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시했어요. 다음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법정에 CCTV 영상이 상영되었어요. 박종수와 최민호가 사건 당일 밤 피해자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되어 있었어요. 또한 두 사람의 통화 기록에서 범행을 계획하는 대화가 발견되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진범인 박종수와 최민호를 법정의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박종수와 최민호가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끌려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새파래져 있었어요. 박종수, 당신이 이철수 부부를 살해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 CCTV 영상은 뭡니까? 그건 그냥. 최민호, 당신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결국 최민호가 먼저 무너졌어요. 모든 게 저희가 계획한 일입니다. 김용택 선생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분은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신 훌륭한 분이에요. 저희가 욕심 때문에 죄 없는 분을 모함했습니다. 박종수도 결국 자백했어요. 개발 사업이 성공하면 300억 이상의 이익이 생길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김용택 선생님과 이철수 부부가 끝까지 반대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법정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방청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고 김용택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피고인 김용택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정호 판사님의 선고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또한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었음을 확인합니다. 김용택 선생님이 77세의 나이로 사형수에서 무죄인으로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방청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만세. 정의가 승리했다. 김용택 선생님 만세. 이정호 판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법관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냥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선생님. 선고가 끝난 후 법정 밖에서 드디어 두 분이 만났어요. 정호야. 고맙다. 선생님을 사형수에서 구해줘서. 선생님, 제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15년이나. 아니야. 정호야. 이제야 우리가 다시 만났잖아. 77세 은사님과 52세 제자 판사가 눈물을 흘리며 포옹하는 모습.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선생님, 왜 그렇게 연락 없이 떠나셨어요? 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 내가 나에게 신경 쓰지 않고 크게 성공하길 바랐거든. 선생님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야. 정호야. 너는 이미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한편, 진범들에게는 정당한 응보가 내려졌어요. 박종수는 살인죄와 무고죄, 사기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최민호도 살인 공동정범과 무고죄로 30년형을 받았어요. 가짜 증언을 한 김철기도 위증죄로 7년형을 받았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거대한 부정부패, 네트워크까지 모두 밝혀진 거예요. 이제야 정의가 실현되었네.
부패한 권력의 끝을 봤어. 또한 고래섬 개발 계획도 전면 백지화되었어요. 고래섬은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앞으로 무분별한 개발은 금지한다. 김용택 선생님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고래섬의 자연이 보호받게 된 거예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김용택 선생님과 이정호 판사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선생님, 이제 서울로 가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정호야, 선생님은 다시 섬으로 돌아가겠다. 왜요?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그곳 아이들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너는 이제 훌륭한 판사가 되었으니까 선생님이 없어도 괜찮아.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선생님, 이번에는 절대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연락 끊으시면 안 돼요. 그래. 정호야. 이제는 매일 연락하자. 김용택 선생님은 다시 고래섬으로 돌아가셨지만 이정호 판사님과는 매일 통화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고 있어요. 이정호 판사님도 매월 고래섬을 찾아가서 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선생님, 섬 아이들 공부는 어때요? 우리 정호 덕분에 아이들이 공부의 재미를 느끼고 있어. 제가 장학금도 만들어서 아이들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정호가 최고야. 현재 고래섬에는 김용택 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섬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판사님이 개인 재산을 털어서 만든 재단이죠. 또한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어요. 사형수에서 무죄인이 된 77세 은사, 제자 판사의 눈물. 15년 만에 재회, 정의를 실현한 감동적인 재판.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을 보여준 판결. 전국 언론에서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두 분은 진정한 스승과 제자로 다시 만났고 15년간의 공백을 메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김용택 선생님은 여전히 7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래섬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할아버지 선생님, 이정호 판사님은 어떤 분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운 제자란다. 너희들도 정호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정호 판사님도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사가 되었어요. 박 법무관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어떤 걸 배우셨나요? 진실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온다는 거요. 그리고 스승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어요. 최근에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책이 출간되었고 드라마와 영화 제작 제의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정호 판사님과 김용택 선생님은 여전히 조용하고 겸손한 삶을 살고 계세요. 고래섬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패한 개발업체가 척결되면서 정말 깨끗한 섬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김용택 선생님의 교육 철학을 따라 섬 전체가 아이들 교육에 힘쓰고 있어요. 우리 섬에서 제2의 이정호 판사가 나올 거야. 김용택 선생님 같은 훌륭한 교육자들이 더 많아져야 해. 전국에서 김용택 선생님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교육자들, 판사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까지. 모두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 배우고 싶어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77세 은사님이 사형수가 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낸 제자의 사랑. 그리고 평생에 걸친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인연을 말이에요. 만약 이정호 판사님이 기피 신청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김용택 선생님은 정말로 사형을 당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자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은사님을 사형대로 보낼 수는 없다는 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진실을 파헤쳤던 거죠. 그리고 김용택 선생님의 평생에 걸친 헌신도 정말 감동적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가난한 제자를 키워주시고 그 제자가 결국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는, 이보다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어떤 은사님이 계시나요? 혹시 어려운 상황에 계신 은사님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김용택 선생님 같은 존재가 되어보신 적이 있나요? 때로는 작은 관심과 도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어요. 정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감동적인 스승과 제자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함께 이야기해봐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김용택 선생님과 이정호 판사님 같은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